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15번째 노트입니다. 대부분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양한 범용자료 구조를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C++도 다양한 범용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될 때 적절한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자료 구조 수업을 배우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고 이들 자료 구조를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료 구조 수업에서는 이들 자료 구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직접 구현도 해보지만 이들 자료 구조의 활용은 내부 구조를 자세히 모르더라도 자료 구조의 특성만 파악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먼저 배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C++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거의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std, 벡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 헤더를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유틸리티 함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헤더에 선언되어 있는 수많은 함수는 항상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함수, 그 기능을 하는 함수가 이미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다 하면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강건성도 높일 수 있고 가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그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그 함수들을 신뢰하고 뭘 하는 함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있는 또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개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의 특성,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자료 구조의 이점, 라이브러리 자료 구조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택이나 큐나 이런 간단한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구현할 때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구현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 구조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라이브러리에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강건성,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여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자료 구조들은 오류가 없을 것이고 매우 효율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타입입니다. 단순하게 int처럼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int 배열처럼 여러 개의 값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유지된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료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들 자료 구조들은 동적 자료 구조입니다. 즉 데이터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확보하고 나면 그 용량을 다 채우면은 더 이상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계속 추가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용량을 늘려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량을 늘릴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 만약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용량을 늘릴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클래스, 그런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초기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 자료 구조이지만 우리는 이 자료 구조가 내부적으로 용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데이터를 집어넣는지 크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 내가 몇 개를 그 자료 구조에 집어넣었는지는 늘 메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간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죠. 배열을 쓴다 그러면은 용량도 제한적이고 몇 개를 내가 집어넣는지 내가 또 별도 변수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자료 구조는 그런 게 없어요. 용량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크기만 내가 몇 개의 데이터만 집어넣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별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료 구조가 크기 정보를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몇 개를 넣는지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소드와 일반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이 자료 구조를 조작할 때 또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을 제공해 주고 그 메소드를 내가 적극 활용하면은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와 관련된 어떤 함수를 사용한다든지 메소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복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 C++는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뭔가 연산을 할 때 반복자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반복자라는 것은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의 반복자는 꼭 항상 처음부터 어떤 순서가 있을 때 처음부터 접근할 필요가 없고 어떤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있는 데이터만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산자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벡터 같은 경우에는 배열 색인과 같은 연산들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마치 내가 배열을 사용하듯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클래스로 정의되고 객체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는 것이 편합니다. 보통 참조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반복자를 제공하고 있고 이 반복자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 구조,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와 상관없이 항상 반복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점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열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지만 벡터나 뭐 이런 것들 자료 구조에 비해서는 배열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배열 자체도 하나의 자료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열을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각종 자료 구조를 내부적으로 구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배열은 언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동질 구조의 복합 타입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료 구조도 복합 타입이니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배열은 세균을 이용하여서 임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배열을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언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적 배열은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동적 배열은 같은 위치에서는 용량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는 이것들을 내 대신에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는 배열보다 상위 개념인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리스트도 동질 구조의 복합 타입이고 다양한 연산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맨 앞에 추가하는 거, 맨 앞에 있는 거 추출하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맨 뒤에 집어넣는 거, 맨 뒤에 있는 것을 추출하는 거, 중간에 넣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산들을 제공하고 있고 임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등등. 근데 리스트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그 특성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크게 배열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리스트라는 거랑 또 forward list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결 구조이고요. 벡터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은 이제 주소 전달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그렇게 전달했을 때는 그 함수에서는 얘가 그냥 정수 포인터인지 아니면 배열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크기 정보 또는 용량 정보를 같이 전달해야 되는데 이 자료 구조들은 이제 C++가 되면은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벡터를 하나 만든다든지 스택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스택이나 벡터나 q 이런 것들은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참조 전달로 이용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배열도 객체로 모델링 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 때문에 C and C++는 st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std array는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그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std array를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를 쓰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std 벡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td 벡터가 훨씬 다양한 것을 처리할 수 있고 편하기 때문에 굳이 std array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std array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td array는 기존 배열과 마찬가지로 선언 이후 배열의 용량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료 구조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애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열이라는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고 언어에 자체적으로 내장돼서 제공되는 동질 구조의 복합 타입이 있는데 얘를 그냥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만 바꿔준 것입니다. 그것이 std array이고요. std array는 기존 그 언어에서 제공한 배열을 사용하나 std array를 사용하나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자체적으로는 용량 정보를 유지하고 있고 std array를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는 참조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은 인자를 전달할 때 일반 객체와 동일하게 참조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 배열의 용량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내가 배열을 이 std 어레이를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그 함수에서도 얘가 배열이라는 거, std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코르 연산자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하고, 이 대입은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리스트 2는 리스트 1과 마찬가지로 1, 2, 3, 4, 5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 리스트 2를 수정한다고 해서 리스트 1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 연산자까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T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자를 줘서 타입 인자를 줘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배열인지 그리고 용량이 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과 이제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로 취급할 수 있고, 반복자도 갖고 있고, 이제 다른 함수에 그 참조로 전달할 수 있고, 언제든지 v.siz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사이즈는 크기는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린데, 캐패시티인데, 캐패시티라고 하는 함수를 대신에 요 std 어레이는 size라는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크기보다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std 어레이를 혹시 사용하면은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이 std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참조로 전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얘는 용량이 5인 std 어레이 객체들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다양한 용량의 std 어레이를 전달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 자체도 범용 함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다양한 타입의 용량의 그 std 어레이를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std 어레이가 제공하는 중요한 메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이즈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백은 조금 효과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두 개랑, 그 다음엔 주로 이런 프론트나 at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연산자를, 요 배열색인 연산자를 사용해서 임의 접근을 해서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std 어레이도 반복자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반복자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or each 포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에서 자료 구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C++의 반복자는 포인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의 반복자는 늘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합니다. begin 포인터, end 포인터. 그리고 이 begin 포인터가 한 요소를,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nd는 변하지 않아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begin이 하나씩 플러스 되면서 다음 걸 가리키고 또 다음 걸 가리키다가
요 begin 포인터가 end 포인터와 일치되는 순간 반복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 형태대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래서 begin을 요청하면은 시작 포인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플러스 플러스에서 하나씩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음 요소를 차례대로 가리키는데 어떤 요소를 가리킬지는 자료 구조에서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td 어레이의 경우에는 요 순서대로 접근을 하겠죠. 내부 배열에 있는 순서대로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5개 내부적으로 배열을 유지하면 begin은 여길 가리키고 end는 벗어난 마지막 요소 다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벗어나면 두 개가 일치되면은 종료하는 거고 얘가 end, 얘가 begin입니다. 그런데 begin end 말고 C begin, C end가 있어요. 얘는 const예요. 그래서 const 포인터로 it가 되면은 이렇게 참조해서 그 값은 알 수 있지만 1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요 포인트를 이용해서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이 필요한 반복자가 필요한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에 따라서 C begin을 쓸지 그냥 begin을 쓸지 이제 또 결정하면 되겠고 그 내부 자료 구조에 따라서는 거꾸로 접근하게 해주는 반복자도 있습니다. 그 거꾸로는 reverse begin, reverse end, cr begin, cr end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끝을 하는데 begi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건너뛰고 0, 1, 2, 3 그러면은 네 번째 요소부터 그 접근하는 반복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간 그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일부 구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처리하고 싶으면은 반복자를 이용해서 그 구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C++를 프로그램하는데 벡터를 잘 사용할 줄 모른다? 그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C++는 기본적으로 이 벡터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범용 타입이기 때문에 정수 벡터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이제 int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6개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있는데 벡터를 생성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벡터는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이 되고 용량이 부족하면 2배씩 용량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이제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 텐데 이 리스트1은 용량이 0, 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 2, 4, 8, 16, 32 이런 순으로 그 용량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2에 5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용량이 5가 되겠고 크기도 5가 되겠고 모두 기본값인 0으로 초기화됩니다. 5공간이. 그러니까 리스트 2, 5와 리스트 2, 5, 0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0이 아닌 1로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모두 1로 초기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가독성이 좋고 의미 전달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용량을 그냥 5개짜리로 만든 것 같고 0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아, 얘는 뭔가 0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의미 전달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리스트 1은 용량이 0이고 크기가 0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아까처럼 1, 2, 4, 8, 16 형태대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제법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90개 정도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리스트 4, 100, 0을 해서 100개를 확보한 다음에 리스트 I 0부터 쭉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빈 걸로 만든 다음에 reserve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용량은 100인데 크기는 0이 돼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주로 벡터를 쓸 때 많이 사용한 연산이 푸시백입니다. 푸시백은 배열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1 푸시백 1 하면은 용량을 하나 확보한 다음에 1을 넣어요. 그 다음에 또 푸시백 2 하면은 용량을 2로 늘려가지고 또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용량을 조금씩 늘리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을 잡아놓고 넣게 되면은 용량은 100인데 요 크기만 서서히 내가 넣을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을 것이다. 근데 몇 개를 집어넣을지 모르지만 최대 한 100개다. 그럼 이렇게 리저브 해놓고 푸시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면은 중간중간에 그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2배로 늘리는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 5번째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면 얘는 초기값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 목록이니까 용량이 5개인 그 내부 배열을 만들고 거기를 1, 2, 3, 4, 5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중괄호를 쓰지 않고 가로로 쓴 이유는 이렇게 썼을 때에는 요거를 용량 초기값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초기값 목록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클래스에서 초기값 목록을 받는 생성자를 만들면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얘를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와 얘가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지금 벡터가 int 타입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만약에 얘가 std string이었으면 이런 문제는 잘 안 생깁니다. 5, 1이면 5와 1을 용량과 그 초기값으로 인식을 안 하게 인식하지 얘를 초기값 목록으로는 인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값 std string에서의 초기값 목록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int일 때는 요런 것들을 또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량과 초기값을 제공하는 건지 그 초기값 목록으로 2개를 제시하는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괄호와 괄호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통 얘와 얘는 푸시백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개념이 되겠고, 이 배열 세기는 다 추가가 된 다음에 접근할 때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용량이 0이고 크기가 1이니까 배열 4를 색인 4를 접근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할지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O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법 오류는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2와 3 그리고 5는 다 용량이 5이기 때문에 배열 색인 4를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리스트 4는 용량은 100이 되어 있지만 크기는 0이에요. 크기가 0일 때 네 번째 세기는 쓰는 것은 이것도 적절한 건 아닙니다.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4번을 접근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처리를 하려면 리저브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 4, 100 해가지고 용량도 100, 크기도 100으로 어떤 초기 값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각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들을 다른 값으로 바꾼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푸시백으로 내가 데이터를 하나씩 넣겠다라는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std 어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std 어레이를 쓰는 대신에 벡터를 쓰는 게 훨씬 더 뭐랄까요, 늘 벡터만 쓰면 되니까 굳이 어떨 땐 벡터 쓰고 어떨 땐 std 어레이 쓰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또 더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어레이는 용량이 주어지는 거죠. 얘는 용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늘어날 수 있어요. 얘는 용량이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std 어레이는 푸시백과 같이 그런 연산들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하고 나서는 사용하는 것은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반복자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두 개의 어레이를 만들고 얘도 두 개의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복사 대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리스트 2를 바꾸더라도 리스트 1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데이터를 뒤에다가 계속 필요하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는 그것이 안 됩니다. 용량만큼만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메소드로 요 두 개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reserve. 왜냐하면은 이 동쪽 자료 구조이고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이렇게 부족하면 늘려줘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 늘려주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얼마나 필요할지 알면은 확보해 놓고 쓰면 좋고, 그 확보하는 방법으로 reserve라고 하는 개념과 resize라는 개념, 요 차이가 뭔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용량만 바꿔주는 거고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resize는 용량과 크기를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정보, 용량 정보 따로 있죠. 근데 보통 capacity는 우리가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비어 있는지 아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다수의 데이터를 또는 하나의 데이터를 특정한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insert, assign. insert는 보통 새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이고, assign은
기존 데이터를 대체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반복자를 이용해서 메소드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벡터들이나 stArray나 이런 C++ 자료 구조를 잘 활용할 줄 알기 위해서는 반복자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푸시백과 팝백. 벡터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리저브 해놓고 푸시백 하는 형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지 사이트에서 정수를 n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std vector int 100 그리고 n 이렇게 해서 n개의 공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다 0으로 초기화 되죠. 그러면은 이제 for int i는 0부터 i는 n까지 sin 100i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의 n개의 정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벡터를 만들고 reserve 100.reserve n 하면 됩니다. 그럼 용량이 100개인가 되겠죠. 그러면 for int i는 0부터 i는 n까지 int n을 v를 하나 만들고 sin v 그다음에 pushback 100.pushback v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n개를 확보하고 용량도 n, 크기도 n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용량은 n, 크기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요 푸시백을 하면서 용량이 하나씩 이제 용량이 아니라 크기가 하나씩 커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R 밸류를 전달할 때는 요거를 쓰는 것보다는 요거를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inplace back 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inplace back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트, 리저브를 적절히 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요걸 안 해주면은 푸시백 n 할 때 계속 1, 2, 4, 8, 16으로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는 내가 실제 마이너스 1이니까 언제까지 몇 개를 입력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최대 얼마까지 입력할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적절하게 크기를 잡아주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2배씩 용량을 늘릴 때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플레스는 14장에서 설명을 완벽 포워딩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벡터에 이렇게 L밸류를 집어넣는데 이 L밸류의 값을 성춘형으로 바꾸면
이 벡터 안에 들어있는 홍길동의 이름이 성춘향으로 바뀌면 안 돼요. 요거는 캡슐화의 위배죠. 그래서 이 푸시백은 받은 그 객체를 안에서 복제해가지고 벡터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부적으로 참조로 전달할 테고 내부적으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가 또 생성돼서 이 복제된 객체가 벡터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는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R 밸류를 전달하게 되면 요거는 2개짜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R 밸류 참조로 들어갈 테고 내부적으로 이동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요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되죠.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임시 객체를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나를 더 만들고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제공되는 요 생성자의 인자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요 인자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사 생성자나 이동 생성자가 호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 place, 즉 R 밸류를 내가 자료 구조에 집어넣을 때에는 기존에 있던 연산들을 사용하지 말고 in place 계열을 사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td array가 있고 또 std 벡터가 있는데 주로 std 벡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의 사용법을 잘 익히실 필요가 있고 간혹 벡터 대신에 리스트 연결 구조를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조금 배우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int n 이렇게 값이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포인트 x 포인트처럼 포인트 구조체처럼 int x, int y 두 개의 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두 개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체를 만들지 않고 std 페어라고 하는 그 범용 클래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항상 first와 second 두 개의 값을 어떤 타입이든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요 페어를 만들 때에는 make 페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페어를 만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있는 메소드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fill입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채우는 거예요. 어떤 다른 값으로. 그래서 std array가 있는데 이 array에 있는 모든 값을 다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fill 하면은 요 값.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구간. 그래서 begin부터 end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1로 채우라. 그럼 1로 채울 수 있고 특정 구간을 반복자로 제공해서 그 구간만 0으로, 1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들 간의 비교를 equal, mismatch, lexicographical compare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얘는 별로 많이 안 쓰이고요. 주로 std equal은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폼을 써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equal 메소드가 함수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벡터의 시작과 끝, 또 다른 벡터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 크기들을 비교할 것이고요. 보통 이렇게 쓸 때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은 걸 비교하겠죠. 다르면 무조건 틀릴 테니까 그렇게 되겠고, 미스매치는 처음 달라진 부분을 여기에 결과로 줍니다. 그러면 요 위치를 반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미스매치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위치가 다른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른데 미스매치는 첫 번째로 다른 여기를 찾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remo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remove는 용량은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2, 0, 3, 0, 4, 0, 5가 되어 있는데 0을 제거해달라. 그러면은 이 0을 제거하고 나머지의 순서는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 끝에 그 뒤로 뭐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을지는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remove를 한 다음에 용량을 여기까지만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resize를 해주시면 됩니다. resize를 해주시면은 요 나머지 있는 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제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remove는 용량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remove는 이 구간에 있는 특정 값에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이 제거를 통해서 뒤에 있는 요소들을 땡겨주는 그런 것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replace는 특정 값을 또 다른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0을 모두 1로 바꿔주는 게 이제 replace 함수가 되겠고, count는 특정한 요소가 몇 개 있는지, 요 구간에 몇 개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C begin부터 C end까지 0이 몇 개 있는지, 3개 있으면 여기는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값, 맥스값, 민맥스값 이렇게 구해주겠고, 이런 식으로 민맥스 두 개의 값을 필요하게 되면 얘는 std pair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first, second, first의 민값, second의 맥스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찾고자 할 때 여기서 5를 찾고자 하면은 이제 find는 선형 검색을 해줍니다. 차례대로 begin부터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5가 있는지 찾아주게 되겠고, 찾으면 그 위치에 대한 반복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정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를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진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스킵하고, 유니크 하게 되면은 이 유니크를 부르려면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유니크를 부르면은 요거를 하나씩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reverse 뒤집어 줍니다. 배열을 그 벡터를 뒤집어 주니까 얘는 5, 4, 3, 2, 1이 됩니다. 그리고 merge를 통해서 벡터들을 결합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결합할 수 있고 뒤로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터가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써보고 결과들을 보시면 언제 어떻게 추가되는지.
주로 이제 이 벡터들은 푸시백이 효과적인 거니까 백 인서터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합 연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리스트 2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볼 수도 있고 차집합, 교집합, 뭐 그런 것들, 합집합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